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4회 전산 세무 2급 실무편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26년도 1월에 시험을 보았던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회계 기간이나 모든 세법이 다 25년도 버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26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 이 학습 영상은 연도만 무시하면 문제 없을 거고 중간중간에 26년도에 적용이 되는 세법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마루상사로 들어가시고요.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건 지난번 그러니까 이론 시험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뭐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계는 기초의 데이터가 있고 기 중에 이 거래들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분류돼서 각각의 계정에 분류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계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문제 1번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메뉴를 열어놓고 1월 31일자 날짜 확인하고요. 세무 2급도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거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건 아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싶긴 한데 날짜를 일단 바꿔봅시다. 다음에 상환 내역을 보고 마지막 회차 납부금 보통예금으로 나갔대요. 회계 처리하래요. 장기 미지급금은 거래처 대성캐피탈 걸어주란 뜻이죠. 그리고 전표는 하나로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표를 하나로 입력하세요가 나왔냐면 원금도 상환하지만 이자도 상환하잖아. 그러니까 옛따로 걸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보통예금을 대변해 한 방에 걸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아래 보면 이게 24년도 거예요. 지금 우리는 25년도죠. 마지막 25년도가 12번째 회차고 매월 납부 금액은 87만 2천 원. 근데 그중에 원금이 이만큼, 이자가 이만큼.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나간 돈은 얘고 원금은 얘를 갚은 거고 거기에다가 알파 이자도 낸 거죠. 그게 오늘 예금으로 나간 미지급금 상환 거래인 거야. 자, 오늘은 25년입니다. 26년도 시험을 보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잖아. 이게 26년도로 나오겠죠. 그럼 26년도니까 그대로 놓고 날짜만 변경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어디부터 전표를 입력하느냐는 뭐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장기 미지급금에는 거래처 대성캐피탈을 반드시 걸어준다. 여기에 대성캐피탈로부터 미지급금으로 걸려있던 원금은 87만 2천 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돈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죠. 돈 없는 사람이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에휴, 입력하기 싫으네. 슬퍼서. 자, 이자 비용 걸고요. 이자 비용에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지워버렸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은 87만 2천 원. 이게 나간 거죠.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금액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11회차랑 12회차랑 나는 몇 회차 상환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잘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상환 내역을 잘 이해하는 것도 이 문제의 또 다른 여러분의 그 문제 유형인 거예요. 자, 전표 하나로 묶이는 거 확인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월 15일자. 영업부 김인수 과장은 판매 거래처하고 밥을 먹었대요. 접대한 거죠. 그리고 현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3만 원까지니까 전혀 문제없는 영수증이고 원래는 식대가 부가세가 있지만 간이 영수증이니까 부가세가 없이 3만 원만 띡 써준 거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네요. 그냥 전액 다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처니까 판관비 상당히 단순한 문제예요.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세무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세금 계산서냐 신용카드냐 일반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되는 것이냐 거기다가 이 식대가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부가세가 없느냐 이런 식의 등등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끝도 없죠. 근데 뭐 딱 심플하게 봐야 돼. 간이 영수증이니까 부가세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간이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니까 간이 영수증 비용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비용 처리한 것뿐. 아주 심플한 문제. 전산회계 1급하고 똑같은 문제. 근데 이제 세무 2급이나 이런 세무 1급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꾸 꽈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꽈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거죠. 자, 3번 5월 15일자 오영 빌딩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맺고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입장이 나니까 나는 임차인이란 얘기네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처리하래요. 아래 보면 보증금은 2,200만 원은 25년도니까 이번 연도라고 마인드셋 하시고요. 4월 15일에 지급했대요. 전표를 가서 보면 나와 있겠죠.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오영 빌딩으로 200만 원을 걸어놨네요. 나머지는 25년도 5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지불했대요. 날짜 바꿔서 저는 그냥 선급금을 먼저 대변으로 까놓고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놓고 대변에 나머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는 오늘 보통예금으로 지불했대. 나머지 지급한 건 1,800일 거고 차변에 그것을 우리는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비유동 자산으로 걸어놓죠. 여기서 빌딩 거래처 2천만 원 걸어놓고요. 계약금 지급하는 거, 나머지 보통예금 지급하는 거. 상대방은 임대보증금을 걸었겠죠. 상대방 오영 빌딩은 임대보증금 걸었을 거고 우리는 임차보증금 거는 거고. 그래서 임차보증금엔 거래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보증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자, 4번 문제 9월 30일자.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개정 과목이 뭐로 싹 바뀌어야 돼. 그냥 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개정 과목이 토지인데 투자를 목적으로 그러면은 투자가 중요하죠.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2천을 결제하는데 취득세가 800이 현금으로 나갔고 하나로 걸으래. 취득세 따로 걸고 2천만 원 따로 걸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자, 요때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그거 잡는다. 근데 오늘은 토지가 아니죠.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인데 채권 채무 아니니 거래처는 필요 없고 원래는 2억을 잡아야 되지만 2억에다가 취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투자 부동산의 원가가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돈은 2억이고요. 나머지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800 이런 식으로. 자, 이제 5번입니다. 10월 11일자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그러나 투자자산 여기에서 개정 과목이 정해지죠. 시장성 있는 투자 목적의 매도 가능 증권 개정 과목 매도 가능 증권이죠. 1,300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1,300에 팔고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사실은 24년도니까 전년도에 1,150에 취득을 했고 전년도 기말에 1,220이 되었었고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대. 그 얘기는 전년도에 1,150만 원에 취득했던 이 매도 가능 증권을 1,200으로 1,220만 원으로 평가했으니까 얘를 현재 1,100 계산기가 나는 계산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70만 원만큼 그렇죠? 지금 7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걸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장부는 전년도의 공정가치인 1,220으로 걸려 있을 것이고 70만 원만큼은 평가 이익으로 걸려 있는데 얘 두 개가 오늘 드디어 상계가 되면서 처분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전표를 입력해도 데이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용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확인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시산표 열면 좀 편해요. 시산표가 편해요. 개정 과목이 다 보이니까. 자, 그냥 10월 11일자로 띄우시고요. 매도 가능 증권 투자니까 비유동의 투자에 걸려 있어야 돼. 비유동의 투자에 매도 가능 증권. 1,220만 원이 걸려 있어야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70이 있어야 돼. 있죠? 자, 그걸 두 개를 잡아서 죽이고 1,300이 들어왔으니 결국은 이 거래로 일어나는 처분 손익 계정은 이익이겠네. 그쵸? 얼마가 이익일까요? 여기서 선생님 저는 분개 안 하고 바로 이익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얼마가 이익이요? 1,300에 팔았는데 원래 1,150원 주고 샀으니까 실제로 처분 이익은 150이 나올 거야. 그러나 얘하고 얘는 뭐냐? 그냥 전년도에 평가한 것뿐. 신용한 거. 자, 그럼 이게 150만 원이 정말 처분 이익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전표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하고 싶은 거.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거 먼저 집어넣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에 있겠지. 자, 이거는 이제 이론 실무 때 워낙 많이 했던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이니까 1,220으로 걸려 있는 거 죽이고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걸려있던 대변에 걸려있던 금액 70을 죽이면 딱 금액이 150이 뜨잖아. 그 150이 뭐냐? 1300에 샀다가 1300에 팔았는데 원래는 얘하고 까면 1150원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150원만큼 150만 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우리 전산세무 2급에 매도 가는 증권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경우로 나올지 취득일지 평가일지 처분일지 세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는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은. 자, 여기까지는 일반 전표 문제고요. 지금부터 메인 매출 전표 열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4월 21일자 기획부 사무실에서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는 말. 비품 에어컨 5대 중고나라에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 비품과 관련해서 아래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440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건 유형인데 팔았잖아요. 그쵸? 팔았으면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가 과세가 됐고 그럼 별거 없잖아요. 11번 과세. 수량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내면 돼요. 금액이 중요한 거. 부가세가 포함된 게 사사니까 400 그리고 40 만들어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거래처 걸고요. 전자니까 전자 걸고요. 이제 분계만 잘하면 되죠. 혼합.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간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유형자산을 죽이죠.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대변에 비품을 처분했다. 근데 비품은 얼마가 죽냐? 원가. 취득가액 1000만 원이 죽고 같이 죽는 건 비품의 누계액이 죽죠. 비품의 누계액은 620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인데 620이니까 38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인데 400에 받았으니까 20만 원만큼 이익이 날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440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 440은 전액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420 들어온 거 아니고요. 440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변에 딱 이익이 뜨는 겁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20만 원. 비품 죽이고 누계액 죽이고 돈 얼마 들어왔는지 걸고 나머지가 처분 손익이 들어가고. 이 분계를 잘해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결국에. 이게 과세 매출을 거는 건 별거 아니죠. 부가세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400과 40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얘가 440, 얘가 44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마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요.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회계는 결국은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분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5월 7일자 날짜 열어주시고요. 제조부 직원들 야유회를 위해서 도시락을 구매했고요. 카드 결제했고요. 매입세 공제된대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 그럴 때 거는 유형이 57번 카가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3만 원에 3만 원 아니고 33만 원인데 그 안에 포함됐대. 카드는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나머지가 구분돼서 기재가 되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프로그램 자체가. K가 3개네. K푸드 걸고요. 전자는 아니고요.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분계를 카드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어차피 카드 결제고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미지급금이 걸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원재료 아니죠. 직원들과 관련된 복리후생 차원의 비용이니까 제조부서와 관련된 비용 그러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5월 10일자고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닌텐도사의 제품을 100만 엔화 직수출이네요. 직수출이네요. 수출. 여기다가 제품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화로 환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엔화가 등장했고요. 이제 100엔당 환율이니까 얘를 곱할 때는 9.3 곱하는 거. 수출대금 40만 엔화는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 들어왔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말일에 들어오게 됐대. 받은 돈도 오늘의 환율,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도 오늘의 환율로 외상매출금 거는 거니까 또 다른 환율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얘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따로 걸고 나머지 60만 엔화 해당하는 금액은 외상매출금 걸고 그렇게 각각 나누되 100만 엔화는 결국에 9.3을 곱하면 되니까 공급가액 전체 금액은
940이고요. 여러분 외화 환산을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잖아. 우리가 실무에서 공부했던 내용처럼. 근데 뭐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전산 세무 수준이 아니다. 완전히 전산 회계 수준이죠. 여기 보면 회계 수준이지 이거 세무 수준 아닙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 거야 이건. 번호 없고요. 자, 분계는 혼합을 걸어놓고 매출은 그대로 두고요. 돈이 들어온 금액은 40만 엔화에다가 9.3을 곱해 보시면 372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558만 원. 계산기 한번 뚫뚫뚫 해보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5월 31일자 업무용 신용차 운용 리스 빌려가지고 그냥 임차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임차로 내면 그걸로 끝. 내가 마지막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대요. 일단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만약에 모른다 해도 계산서를 받았다. 수취했다. 매입이죠. 계산서를 받으면 다른 유형을 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래야. 면세야. 근데 계산서라는 걸 받았을 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 그냥 기본적인 53번. 뒤에 문제를 읽든 안 읽든 유형은 끝났어요. 계산서라는 징빙은 끝나는 거야. 면세. 그리고 나서 운용 리스를 통해서 차를 빌렸나 봐요. 그 차량 리스료를 냈대요. 그리고 77만 원이 왠지 부가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면세이긴 하지만 상대가 면세라고 우겨가지고 계산서를 받아도 사실은 면세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걸 상대방인 나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77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무시해야 되는 숫자는 아닐 수도 있어. 이 안에는 숨어있는 매입세액이 존재할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땐.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실무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암기하지 않고 이해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부가세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계산서니까 면세로 거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사실은 전체 금액 안에 포함된 상태로 많은 돈을 내고 리스료를 내겠지. 이런 생각은 실무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금액만 가지고 빨리빨리 입력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알고 합격하냐, 아니 모르는데 찍어가지고 합격하냐,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사람마다 있는 거죠. 전자 걸고 분계 걸고요. 아래 빌린 거니까 임차료가 맞고요. 보통 예금 나갔대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영업부가 타고 댕긴대. 영업부가 타고 댕기니까 800번대 임차료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고요. 이게 차량 리스료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이 미듬 캐피탈은 돈 벌어먹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금융업은 면세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면세로 공급하는 것 뿐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이 안에 녹혀져 있는지는 이제 실제 강의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문제는 얼렁얼렁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그러는지를 고민해. 그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나는 이미 얘네들이 다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토대에서 문제 풀면서 속도 나는지 확인하고 잘 풀리는지 확인하고 실수 안 하나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거 정리하는 게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죠. 이거를 막 몰라가지고 큰일 났네 그렇게 하면 기출문제를 푸는 걸 멈추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론을 이해하고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야죠. 어차피 할 거니까. 자, 6월 24일자 기계장치를 구매했대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돈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러면 혼합일 거고.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과세 매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기계를 샀대. 아래 보면 수량 단가 있는데 사실은 안 넣어도 되지만 있으면 넣는다. 안 넣었는데 괜히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전자 걸고 이제 분계는 혼합을 걸면 되겠죠. 자, 이쪽 쭉 올라가서 이제 결제. 이거 오늘 뭐 샀냐면 기계 샀어요. 유형자산. 대변에 50%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 여기서 50%는 5,797만 원의 50%죠. 이 금액이 50% 아니죠. 5,700. 내가 결제할 금액이 57970. 그중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28985가 나온대요.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외상인데 그게 외상의 경우가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주구장창 미지급금 건다. 미지급금을 시험 볼 때는 더 많이 걸기도 하죠.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지금 25년도 버전의 이 기출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건 26년도잖아요. 그럼 이 문제 자체를 틀어버리면 답안이 완전 달라지고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어쨌거나 25년도 완벽한 버전의 문제니까 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땐 이것은 이번 연도는 26년, 전년도는 24, 25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마인드셋을 하고 올해는 25년, 전년도는 24년이라고 가정하자. 시험은 여러분 26년이니까 이제 26년으로 나오겠죠? 26년으로 나오겠죠. 얘가 5가 되겠죠. 얘가 5가 되겠죠. 얘는 4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 연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27년이라 할지라도 26년이라 할지라도 1년씩 빼기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약간 짜증나네. 그치?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점수를 너무 적게 줬네요. 풀어봅시다. 다음의 자료로 1기 확정. 이번 연도라고 마인드셋 하고요. 2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거래처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회해서 걸어주래요. 일단 부가가치 메뉴에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여는 것부터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열었어. 그러면 10%한 거지 뭐.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열어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가 되는 것들만 집어넣고 대손세 공제 못 받는 것들은 없애버리면 되죠. 삭제해버리면 돼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럼. 채권의 이름 문제 없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문제 없고 거래처 있고. 자, 그러면 공급한 건 24. 왜 중요하냐면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러니까 25년이면은 다 2, 3년 이내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비고가 중요하겠죠. 이번 연도 5월이라고 생각해야 돼. 25년은 이번 연도 파산 선고하고 나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대. 그러니까 난 얘한테 1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잖아. 대손사유는 파산. 25년도 5월이니까 4, 5, 6 기간에 공제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대상이 되네요. 두 번째, 25년도 이번 연도 6월이에요. 이번 연도 6월에 부도가 발생됐대요. 오케이. 근데 부도가 발생되자마자 안 해주죠. 몇 개월 지나야 돼?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12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2기 확정 때 받을 수 있지 2번에 못 받죠. 1기 확정 때. 그러면 입력 안 하면 되겠다. 지워버리면 되고요.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났대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의 경우는 2년이 지났어. 회수기일이 불쌍하다 해줄게. 회사 지금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호호테크가 중소기업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소기업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얘는 일단 어음이에요. 외상매출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수관계가 있대. 다 걸렸어. 특수관계라고 하는 수가 틀린 거야.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이 바드럼에 대한 대손금 공제받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3점 줬나 봐. 입력할 게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정답이긴 하지만 왜 이 두 개가 공제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 다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좀 짜게 준 거다. 이거 한 5점 줘야 되는데. 자,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당초 공급일자를 먼저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이유는 실무편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대손이 확정된 날짜 25년도 0501 이게 26년도 시험이든 27년도 시험이든 이번 연도, 전년도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고요. 대손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그 금액 안에 대손세액이 쪼개지죠. 거래처는 F2 눌러서 거래처를 걸어줍니다. 대손 사유는 파산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대손 사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는 입력을 안 하면 정답이고 요거 입력만 하면 되네. 입력만 하면 된다는 건 사실은 좀 말 이상하고 요거 자체를 입력할 수 있는지 잘 골라냈는지 이게 관건인 거죠. 하고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안 하면 요 데이터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하고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문제 3점짜리였고 두 번째 문제는 5점인데 25년도 2기, 이번 연도 2기 확정 신고 기간. 우리가 원래 확정이라고 말할 땐 7, 8, 9는 예정, 10, 11, 12는 확정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체 기간으로 확정 신고를 하나 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 신고 때 안 했나 봐요. 자, 봅시다. 신고서를 아예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신고서를 그냥 열어야겠네요.
이 문제의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열고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나요? 라고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 내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또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냈나 보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또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냈을까요? 왜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125회 시험을 볼 때 이제 124회였잖아. 그럼 125회 시험 볼 땐 이렇게까지는 안 내겠지. 똑같은 문제를 또 두 번 내? 그럼 문제를 안 내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안 내겠지.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가 영세할 때 우리가 예전 고지 납부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곧잘 나올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워낙 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형 기출 문제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문제를 조금이라도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위에 보면 영세한 사업자네. 1억 5천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야. 그러니까 예전 고지만 하고 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꽤 많이 나와 요즘에. 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거 전혀 문제 없는 사업자입니다. 자, 매출부터 볼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1억이래요. 그럼 여기 이 1억이라는 금액에 부가세가 안 써 있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만약 부가세가 면세였다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닐 것이고 두 번째 1억이 이게 공급가액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영세율이라면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뭔가 좋겠죠. 그 얘기는 무조건 10%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1번뿐이 없잖아. 그럼 1,000만 원이 붙어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500. 이 금액 안에는 100만 원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이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요 1억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는 매출 금액은 400에 부가세가 40이었음을 의미하죠. 왜 400이 공급가액인가요?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공급가액, 그리고 40만 원은 부가세. 여기다가 1억에다가 100만 원을 또 포함하면 안 돼요. 이 문제의 논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토탈 금액은 1억이고 그 1억 안에 100도 있다라고 설명해서 500 중에 100을 차감하고 400을 입력하라는 거지 100을 또 집어넣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수출은 무조건 6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가산세 냅니까? 가산세 아무 상관없죠. 얘는 원래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법인 영세자니까. 자, 매입으로 들어가서 매입.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은 10번에 5천에 500.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갖다 넣어주시고. 매입은 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고. 이 중이라는 말은 5천에 500 중에는 업무 추진비? 이 말은 업무 추진비라는 말은 앞에다가 기업이라는 말을 써야지. 왜 이렇게 내? 접대비라고 하든지. 제가 진짜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사람은 가끔씩 네거티브한 경우가 있는데 왜 접대비라는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행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나 실무자의 입장이나 기업 업무 추진비가 뭐야? 접대비가 낫죠. 그쵸? 접대비 관련 매입이 500에 50이 이 안에 있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금액 중에 접대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 중에 불공으로 빼야죠. 불공의 메뉴는 17번으로 바뀌었고요. 오른쪽 53번에다가 입력을 해서 왼쪽에 반영할 수 있게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5,500이라는 세금 계산서 중에 너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구분할게. 그래서 450만 원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야를 신고하는 게 불공이죠. 두 번째, 고정자산 매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2번 란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입력을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된 300에 30. 이 중에 비품 관련된 금액이 100만 원에 10이 요 안에 있대. 내 안에 넣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44번, 45번에 입력하는데 45번에 입력할 금액이 비품이죠. 고정자산 매입. 그럼 나머지 300 중에 100을 차감한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라는 뜻이니까 200에 20을 구분 기재한다. 여기까지 그냥 신고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 문제는 직전 과세기간에 1억 5천에 미달하는 영세 법인 사업자래. 그래서 지금 6개월 단위로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2기 때 그러면 예정 신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정 신고 안 하죠. 예정 고지 납부했겠죠. 150을. 그럼 여기다 넣어줘야죠. 예정 신고 때 신고는 안 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이 고지세액으로 150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할 세액이 나올 테니까. 전년도에 거래처 만근에다가 매출할 때 발행했던 바드럼 부가세 포함 330. 근데 25년도 3월 31일에 부도가 났고 우리는 저당권 설정 안 돼 있고 부도 났네.
3월 31일에 그러면 3월 31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거 맞죠? 6개월 경과되면 3에다가 8을 더하니까 11월이잖아. 그치? 그러면 12월 1일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번 기간에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네요. 요거 찾아내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8번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게요.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차감하고 내는 거죠. 이 부분을 반영하시고 연도 중요합니다. 25년이니까 이번 연도인 거예요. 이게 26년이면 26년으로 나올 거고 27년으로 나오면 27년으로 나오겠죠.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게 됐대. 여기서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쪽 별도의 메뉴를 열어야만 눌러야지 오른쪽이 열리죠. 여기서 홈택스 전자신고가 25년까지 25년까지는 확정신고시 10,000원이었고요. 이제 26년부터는 확정신고시 5,000원이야.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건데 26년도 버전이면 5,000원, 25년도 버전이면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답을 입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25년도 버전의 정확한 정답으로 구현할까요? 아니면 26년도 이후에 5,000원으로 바뀐 금액을 적용할까요? 저는 이제 일단 10,000원으로 넣을게요. 이유는 여러분이 답을 확인할 때 이거 10,000원인데 왜 5,000원 적었지? 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해가 됐겠지만 10,000원 넣어도 되고 5,000원 넣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이 PDF 안에 있는 답안지는 10,000원으로 돼 있고 왜 10,000원이었냐? 25년도 버전의 기출문제니까 10,000원으로 일단 넣을게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했죠. 우리가 이 메뉴를 열었을 때 불러오는 자료 없었죠. 부가세 신고서 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등등은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만들 필요 없다는 뜻이죠. 과세표준 명세 필요 없대요. 여기까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279만 원이 납부세액이 나왔는지 확인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저장. 10,000원이라는 전자세액 공제만 잘 반영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는 문제. 이 문제가 하나로 완벽하게 다 들어갔을 때 5점 점수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전자신고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껌이잖아, 껌. 그냥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후다닥 돌리면 되니까. 자, 맨 처음에 1기 예정이에요. 1월부터 3월이야. 근데 마감이 돼 있대. 마감돼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마감이 안 돼 있으면 전자신고가 돌아가질 않아. 자, 마감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메뉴 닫고요. 이제부터 전자신고를 하러 가겠습니다. 전자신고 요 하단에 있었죠. 전자신고 메뉴를 연다. 뭐 볼 거 없죠. 문제. 순서로 진행하는 건 한 번만 돌리면 후다닥 하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정기신고 나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거니까 2번 걸려있는 거 확인하고요. 담당자 필요 없고요. 거래처 들어오고요. 여기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 버튼을 누르는데 비밀번호는 01234567 제작 여기다가 01234567 그리고 입력하고 완료되면 홈택스 바로 가기. 늘 같은 방식 들어가서 이건 닫고요. 여기서 여기 아래 찾아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자동으로 C 드라이브로 이제 메뉴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C 드라이브 안에 끝까지 끌고 내려가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진 제작 파일을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부터 계속 누르는데 01234567 확인, 검증, 확인, 제출 끝.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금액 있는 거 돌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 2점. 이 문제 나오면 감사하죠.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전자신고하는 문제.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항상 결산이죠. 결산 문제는 5문제. 5문제 중에서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자동으로 충분히 돌리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딱 보니까 수동, 자동 요거는 자동이 가능. 그러면 1, 2, 3번까지는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는 문제. 1번 결산일까지 차입금 이자 비용,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 잡으래요. 이 분계는 답이 정해졌어.
차변은 이자 비용, 대변은 미지급 비용. 답은 정해졌고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여러분이 구하는 거고. 5억에다가 4%래요. 그러면 연 2천이죠. 근데 지금 이번 연도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하면 되잖아. 12분의 6, 12분의 6 해가지고 뭐 답안지에 보면 999만 9,999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야? 차변에 이자 비용 잡으면 되지. 이자 비용이 이거죠? 딱 1,000만 원이잖아. 그쵸? 2천만 원에 이번 연도 7개월, 아니 이번 연도 6개월, 내년 6개월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잡고. 워낙 이거를 미지급 비용 잡는 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인데 실무자들이 우리는 미지급금을 거는데요?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니까 아예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하라고 답을 준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또 드네요. 자, 2번입니다. 25년도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에 이 말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고 요거 이번 연도 26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이라고 가정. 이게 만약에 이 영상을 이제 계속 그저고 남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27년이면 얘가 몇 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28년. 그런 거잖아. 그치? 이번 연도라고 가정하고 요거는 내년이라고 가정하면 회계 자체는 못 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연도만 잘 인식하면 되니까 올해 이자 수익을 50을 잡았는데 26년도에 이자 수익이래. 전액다? 아, 전액다. 그러면 대변에 걸려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전액을 반제하는 거죠. 전액을 반제하고 대변에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잡아놨겠지. 먼저 안 받았으면 이자 수익을 내가 미리 잡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 선수 수익으로 대체가 된다. 여기서 음수 처리하지 마세요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변에 이자 선수 수익을 거는데 선생님 저는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을 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분개할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음수로 처리하는 걸 실무는 선호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이제 실무하면서 대부분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반제하는 케이스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용했던 ERP 프로그램은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들어갔어야 돼. 그래야지 집합 손익 계정을 정확하게 잔액을 만들어서 결산을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건다. 그러면 비용도 무조건 차변에 건다. 그럼 비용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냐? 차변에 마이너스를 걸어서 차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석이고 시험은 그렇게 분개하는 순간 여러 가지의 답안이 도출되기 때문에 음수 처리하는 걸 반드시 하지 말라고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린 것 뿐이고 차례변으로 죽이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던 방식대로 심플하게. 3번 당사의 외상매입금 2,151만 원은 17,000불인데 26년이니까 내년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번 연도에 환율이 1,150원으로 평가가 되나 보죠. 그러면 17,000원 곱하기 17,000불 곱하기 1,955만 원이 이번 연도에 장부상에 남겨놔야 하는 외상매입금이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외상매입금을 까면 되겠네요. 그렇죠? 196만 원만 외상매입금을 감소합니다. 그렇죠? 외상매입금의 원화금액이 하락했어요. 환율의 하락으로 기쁜 일이 생겼죠.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중에 B, C, D 마트는 196만 원의 원화금액이 없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외화로 환산하며 생긴 이익이라고 부를 뿐이지. 진짜냐? 그러면 가짜지만 우리는 가짜라도 평가한다는 거. 자, 4번에 법인세와 관련된 건 자동 결산으로 돌려보고요. 이거는 뭐 계산할 게 없고요. 자, 밑에 기말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게 있나? 그거를 좀 보면 창고에 실제로 남아있는 건 얘하고 얘인데 추가적인 정보 중에 매입한 원재료 156만 원 중에 운송 중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기말 원재료에 156만 원 내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결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미판매된 제품 620은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것도 내 거잖아. 제공품은 630으로 그냥 가면 되고 그러면 250만 원에 156만 원 더하면 406만 원이 기말 원재료가 되면 되겠고요. 38에서 6일을 더하니까 이건 더해지네. 1,000만 원.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가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자동 결산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회계관리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으로 수행이 가능한 건 저는 이제 최대한 돌려요.
자, 엔터 치고 엔터 쳐서 12월까지 잘 열리는지 확인하고요. 먼저 기말 원재료부터 볼까요? 밑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지워놓고. 자, 기말의 원재료는 406만 원으로 금액을 입력한다.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기말 제공품은 630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기말 제품은 1000만 원으로 입력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된 금액은 맨 마지막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맨 마지막에 걸려있는 비용 계정이죠. 법인세. 법인세는 선납세금 1350만 원과 132만 원을 더한 1482만 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그대로 반영해서 법인세로 대체를 해놓고 나머지 금액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0만 원 중에 1482만 원을 차감한 168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재료나 나머지 모든 원가 마감과 선납세금 대체, 법인세, 미지급 세금 대체 이 분계가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전표 추가 누른다. 전표가 생성이 됐겠죠. 뭐 안 가봐도 당연히 됩니다. 자, 12월 말일자로 한 번 더 줘야 하면 미지급 세금 걸렸고 선납세금 반대됐죠. 나머지 원가 대체됐죠. 그러면 끝.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문제 해결. 여기까지가 결산 문제.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 원천징수가 소득세 파트잖아요. 이게 26년도 이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된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26년도 버전도 아니고 데이터도 26년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25년이기 때문에 25년도 버전으로 문제를 풀고 이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중간중간에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개정 강의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메뉴 25년도 10월, 이번 연도 10월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수당공제 등록하고요. 급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신고서 만들고요. 필요 없는 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건 불을 건다. 급여 입력할 때 공제 항목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것을 그대로 옮긴다. 4대 보험률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금액으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 방식이고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대요.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시내교통비를 정산해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된다. 나머지는 과세. 야간근로수당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될 거고. 그러면 바로 급여자료 입력을 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원 등록 가서 뭘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당공제를 바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항상 수당공제 메뉴를 열고요. 기본급은 지급이 되니까 그대로 쓰시고 상여금은 안 나가니까 사용 여부에서 부 걸고요. 직책 없죠? 부. 월차 나가죠? 얘는 과세가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식대는 비과세로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두고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할까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걸려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 이유는 이게 그대로 반영되면서 과세로 바뀔 거야. 사무직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근로는 과세로 반드시 바꿔야 되냐? 아니요. 안 바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제 등록에 보면 나머지 4대 보험 빼고는 특별한 공제 항목 없죠? 학자금 상한은 안 막아도 돼요. 어차피 안 열려요. 자, 그러면 닫고요. 이제 급여 지급이 언젠가 보면 10월 달에 급여 자료인데 10월 31일에 지급을 하니까 귀속은 10월, 지급도 10월. 그런데 날짜는 31일. 자, 이름은 김민승만 정인태는 남겨놓고 김민승만. 자, 기본급에다가 조금 줄여서 금액이 이렇게 보이도록 급여가 기본급이 260 짜짜짝 뭐가 들어가겠죠? 월차 수당이 먼저 있으니까 순서대로 월차 수당 넣고요. 식대가 20만 원인데 입력하면 밑에 비과세로 구분되는 거 확인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로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야간근로수당은 30만 원 넣었을 때 과세로 붙잖아. 지가 알아서 붙으니까 이거는 뭐 실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오른쪽에 국민연금은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103-500 건강보험 81-530 장기요양 10550 맞고 26,800원 맞고 소득세 107660에 10760 맞네요. 3409 200원 3409 200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월 귀속 10월 지급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는 26년이든 27년이든 지금 문제는 특별하게 비과세 항목이 바뀌지 않고는 뭐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그리고 쭉 엔터 치면 자동으로 10월달 자료를 끌고 오죠. 355만 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요. 소득세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전월 미환급세액 38만 원을 마지막에 하단에 왼쪽에 입력한다. 그러면 끝나죠? 이 금액이 왜 355만 원이 들어오느냐는 실무편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나갈 때 반드시 저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내가 입력한 전월 미환급세액이 날아가고 사라지니까 저장.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 문제는 5점. 원천징수 문제 첫 번째 5점.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가 10점이겠다. 연말정산 문제. 자, 연말정산 문제도요. 처음에 이 정인태라는 사람의 세대주고요.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다. 부양가족 탭에다가 이거 넣고 신용카드 넣고 의료비 넣고 월세 넣고 기부금 넣고 입력할 거 많네요. 모든 문제에서 기부금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공제 항목이 끝나고 그리고도 여전히 세액공제가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될 것이고 기부금 한도가 이미 꽉 차서 기부금을 넣어봤자 공제가 안 되면 내년으로 2월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마지막에 연말정산을 한다. 가족사항 쭉 있고요. 아래 보면 뭐라 이렇게 뭐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부양가족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야 돼. 어쨌거나 항상.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연말정산. 그리고 지금은 우리 25년도 버전이에요. 26년이면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겠죠. 뭐 그런 차이. 그리고 공제 항목 중에서 세법이 개정되는 것들이 매년마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게 이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소득세 파트예요. 자, 여기서 4번에서 인태 아저씨 불러오시고 먼저 돌릴 건 부양가족 탭을 연 다음에 입력이 안 돼 있어. 정말 짜증나죠. 이럴 때. 진짜 싫어. 그러면 정인태는 세대주 걸려 있고요. 정인태가 총급여가 7,600이라고 아까 보니까 써 있더만. 그쵸? 7,600인 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대신 이제 나중에 뭐 신용카드에서 공제받을 때 기본 한도가 영향을 받겠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현재 8,000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얘는 무주택 세대주니까 월세 공제가 일단 된다는 뜻. 그러면 내려가서 본인은 장애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없고 올해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일단 어쨌거나 입력을 해야 되니까 배우자 3번 걸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 너무 싫어. 자, 빈하영 주민번호 860217-2495-157 나이가 39살 상관없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소득기준 초과 여부하지 않았습니다.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부공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뜻이고 배우자는 특별히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없어요. 장애인의 경우는 해당되겠죠. 없으면 넘어가서 두 번째 본인의 붙인 소득자의 좁기 직계 존속은 1번이죠. 640821865113 국내 예금 이자가 1,900이래. 딱 걸렸네. 2천만 원이야. 완벽하네요. 공제되는 거죠?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60세 이상으로서 공제가 된다. 61세니까 특별하게 더 추가적인 공제는 없네요. 그쵸? 장애는 아니고요. 다시 자, 김영란 본인의 모친 65121521891163 딱 60세 사적 연금 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액으로 1,300이래. 1,500이니까 이것도 분리과세가 선택이 됐대. 종합과세가 없잖아. 그러면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았죠? 부 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분도 60세로서 이번 연도부터 공제가 되는구나. 여기다가 추가적인 장애인 공제는 없고 마지막 본인의 동생이래. 형제자매도 기본 공제는 되잖아. 요건 충족이 중요할 뿐이죠. 39이에요. 원래 39은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래. 근데 25년도, 이번 연도라고 딱 생각하고 이번 연도 12월에 장애가 치유됐대. 장애가 치유되기 전일은 25년도 11월 30이니까 그때까지는 장애인으로서 보기 때문에 올해는 결국은 장애인으로 공제가 마지막으로 된다는 얘기죠. 소득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 나이 제한이 없는 장애인은 형제자매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공제가 되죠. 공제가 되는 대상자. 그리고 부에서
장애인으로 걸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 걸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정인태는 혼인세 공제가 있었구나. 밑에 볼게요. 이제 정인태는 저기 이 사람은 비나영과 25년도는 올해 1월 27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했고요. 모두 다 첫 번째 혼인이래. 두 번째 혼인은 안 되거든. 첫 번째만 되거든. 생애 처음. 자, 그러면 얘는 혼인세 공제가 된다는 뜻이니까 요 밑에 거 걸었고요. 기본 공제가 되지 않아도 부입력하라고 그랬는데 모두 다 공제가 돼서 부입력할 건 결국은 없었고요. 이에 대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소득에 대한 문제 아무도 없고 나이에 대한 문제도 아무도 없었고 형제자매는 나이가 문제였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없었고 소득기준 초과된 거 없었고 특별히 정인태는 올해 혼인을 했었어. 올해 혼인한지 몰랐어. 85년생이어가지고 자녀가 없었어. 그랬구나. 결혼했구나. 그래서 혼인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이 되는 거 꼭 보란 뜻이네요. 혼인세 공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이게 이제 딱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라 나온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부양가족이 공제가 돼서 이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이 자동으로 반영됐고 장애인 한 명 들어왔고 부양가족 들어왔고 배우자 들어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56번에 혼인세 공제해가지고 지금 여기 50만 원 반영된 거 보이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받는 거지 뭐. 재혼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공제받는 것 중에 보험료 쭈쭈쭉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대상자 밑에 해당 메뉴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보험료가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면 전부 다 소득 문제 없고 나이 문제 없잖아. 모두 다 보험료는 공제가 돼. 이 모든 가족은. 자, 정인태 보험료인데 자동차 보험료니까 문제 없죠. 그럼 더블 클릭하고요. 정인태에다 갖다 놓고 이 하단에 보장성 보험료 일반이죠. 거기다 갖다 놓고요. 60을 하나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종료하면 60 반영. 자, 비나영은 보장성 보험이래. 그럼 비나영에다가 클릭, 아래 하단에 더블 클릭, 일반 보장성 보험이니까 배우자의 보험료도 문제 없었던 거. 얘도 동글뱅이. 마지막 정삼태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래. 되죠? 갖다 놓고요. 장애인에다가 아래다 갖다 놓고 장애인 전용 120만 원. 한도가 100이지만 어쨌거나 120을 넣으면 알아서 한도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이게 넣었고요. 이게 이따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 지금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따가 부양가족 탭을 한 번에 돌리면 알아서 한도 계산해서 얘는 12%, 얘는 15% 자동 반영되죠. 그래서 125만 원이나 120만 원 전액에 지출될 금액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출된 금액. 알아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태가 예금에서 이체해서 결제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예요. 교육비도 요 아래 부양가족 탭 밑에다가 입력합니다. 본인은 교육비가 한도가 없고 대학 원까지도 가능하죠. 정인태 대학교 공제되죠? 그러면 정인태 놓고요. 아래 교육비 항목에다가 400 넣고 본인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본인은 본인이니까 자동으로 걸렸죠. 비나영 배우자 대학원. 대학원이 가능한 건 본인뿐이니까 대학원에 배우자는 공제 불가. 요건 X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삼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교육비 200만 원을 인태가 냈든 지가 냈든 200만 원은 장애인 특수교육이니까 정삼태에 갖다 놓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장애인 특수란에. 얘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건 한도가 있잖아. 한 사람당. 고등학교까지는 300이고 대학교는 900인데 장애인은 한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다 국세청이래. 국세청이어서 여기 국세청 라인에 입력한 거예요. 국세청이 아니면 기타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이렇게 나눠서. 자, 의료비는 별도의 의료비 탭으로 누르고 오른쪽에 정인태를 일단 끌고 옵시다. F2. 특별한 말 없으면 전부 다 국세청장에서 받은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호는 없어요. 300만 원이 질병치료비니까 문제 없습니다. 근데 25년도, 이번 연도, 25년이니까 이번 연도 실손보험금 200 받은 거 있대요. 그러면 상호 없고요. 사업자 번호 없고요. 건수 없어요. 그대로 가고 금액을 300을 넣었는데 실손보험금 200이 있으니까 까면 되죠. 그럼 알아서 100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나영
난임 시술비가 들어갔네요. 난임 시술비가 별도로 공제 금액이 좀 높죠? 자, F2 누르시고요. 비나형 클릭. 국세청장 그대로 걸고요. 없고 금액은 100. 여기서 난임 시술비에다가 체크. 해당되면 1번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동글뱅이가 쳐져야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 F2 갖다 놓고요. 요것도 국세청. 질병 예방이니까 건강진단이든 건강치료비든 다 되죠? 100 추가사항 없으니까 짠짠짠. 넘어가서 의료비 공제 3개. 너무 쉬운데?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메뉴요. 자, 정인태는요. 신용카드 전체 금액이 1200. 배우자 의료비래. 의료비는 신용카드에 포함해서 2번의 공제가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요. 국세청 자료고요. 놓고 1200. 알아서 공제금액. 그다음에 김영란 갖다 놓고요. 김영란 이 중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공제가 안 되는 건 누구밖에 안 돼요. 3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되죠? 그거 주의. 나머지는 되잖아. 그쵸? 김영란에 갖다 놓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300. 그 중에 건강진단비가 100만 원이 이 안에 있대. 문제 없잖아. 전통시장 사용분 120이 이 안에 있대. 그건 구분하란 뜻이죠. 그러면 전통시장에다가 120을 따로 넣고 300 중에 1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 영수증에 집어넣으면 되죠. 180을. 건강진단비는 의료비고 의료비는 신용카드에 포함돼서 다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가 26년도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부양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신용카드 금액은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네요. 어렵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 3태가 쓴 게 있다면, 형제자매가 쓴 게 있다면, 형제자매가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되는데 없어. 없으니까 고려할 게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거야. 이 문제는. 자, 기부금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월세부터 입력할게요. 자, 월세.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일단 자녀가 없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총 급여가 8천 이하여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7,600이니까 이 근로자 문제 없고 무주택 맞고 무주택자 맞죠? 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월세가. 그럼 이 사람 월세 공제 받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럼 입력할 수 있겠네요. 유형이 F2 눌러서 아파트 걸고 이 임대차 계약 조소구나. 요까지만 넣어도 되는데. 아유, 귀찮아. 저도 뭐 귀찮은 게 많아가지고.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 올해 납부한 월세. 25년도에 얼마 넣었어? 1200.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15%. 세액 공제가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로자에게 제일 큰 힘은 제 생각에는 월세하고 신용카드 그리고 주택자금 그런 것 같아요. 자, 150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 하나 입력 안 했죠. 기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 여기까지 넣고 연말정산 입력을 연 다음에 기부금이 입력되기 전에 부양가족 탭을 한 방에 한번 불러와야 돼. 그리고 짜르르 끌고 와. 다 들어왔어. 완벽해. 여기서 월세까지 다 공제가 됐어. 그리고도 이 사람은 현재 결정세액이 180이야. 이미 낸 게 800이야. 지금 600만 원밖에 환급이 안 돼. 지금 이 금액 중에 더 공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기부금이 하나가 남은 거죠. 이제 기부금을 돌리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원래 정석입니다. 자, 기부금을 들어가 볼까요? 기부금. 모두 다 돈으로 기부했대요. 다 올해 기부했대요. 정치자금 기부가 10, 고향사랑 기부금이 20, 일반 기부금 중에 복지재단 기부한 거 100. 다 본인 거래. 다 본인 거니까 이 세 가지의 이 기부금 중에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쵸? 정인태 거시고요. 아래 밑으로 내려가서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하나 걸고 금전으로 기부했고요. 모르고 뭐 건수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기부금은 10이니까 전액 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도 있대요. 금전으로 기부했대요. 누구에게 기부했는지 넣으래. 넣고 12183 11113 건수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이 기부금의 합계 금액이 20인데 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본처럼 공제가 되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40%가 공제가 되는 게 26년도에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입력하는 건 아마 동일할 거고 이게 자동으로 세금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세 공제율이 달라지는 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바뀔 겁니다. 26년도 시험을 볼 때 이 금액이 세액 계산에 금액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뒤에 이거는 26년도 개정 강의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금액을 입력하는 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으로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종교단체가 아니네요. 그러면 일반 종교단체 외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금전 넣고요. 아이고 잘못 넣었구나. 종교단체 외로 아이고 종교단체 외 뭐야 어디 갔어? 문제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종교단체 외로 들어가고 아 뒤로 빠졌구나.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금액 100만 원. 그럼 얘야 뭐 그냥 기본적인 기본 공제 아니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기부금 조정을 누르시고요. 공제 금액을 계산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끌고 옵니다. 불러오기 해서 자료가 끌고 오는지 확인하고요. 10만 원은 전액 다 되죠.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분 해가지고 금액이 쪼개지는데 이 금액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26년도에 달라졌다. 요건 똑같고 요게 달라졌어요. 20만 원을 하면 나머지 그 10만 원 초과된 건 여기다 넣고 나머지 그 10만 원 초과된 10만 원은 40%가 공제가 될 건데 이게 매년 개정되니까 딱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26년도 버전에 달라진 공제율은 26년도 개정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10만 원이 자동으로 쪼개져서 금액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시험 볼 땐. 알아서 지가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100만 원은 15만 원, 15%. 자, 여기서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요. 마지막 저장 버튼 누르면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종료. 그러면 지금 2월 되는 금액 없잖아. 2월 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은 이번 연도에 세액 공제가 되는 금액에 얘네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올해 내년으로 2월 되지 않고 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게 다 올해 공제가 된다는 뜻. 자, 금액이 지금 기부금까지 다 끝났죠.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여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기부금을 불러옵니다. 부양가족 불러오기 해야 여기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결정세액이 얼마 정도 산출됐냐면 아까 180 얼마였잖아. 근데 기부금에서 40 얼마가 또 기부금 세액 공제가 추가돼서 148만 5천 원이 결정세액이 됐고 이 사람은 1년 내내 한 800을 내서 7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기쁨이 생겼다. 그리고 혼인세액 공제 아까 걸렸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입력을 해봤고요. 25년도 버전의 기출문제이긴 한데 25년도의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건 뭐 복귀하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험 이미 본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공부하는 건데 26년도 또는 27년도 이후에 보는 모든 기출문제는 이 내용들이 입력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상에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매년 소득세가 개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매번 이번 연도 시험에 맞는 개정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빨리 풀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풀되 잘 실무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전산 세무 2급이 시험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이 빠듯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잘 푸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끝나고 나서 요거를 뭐 마감을 눌러야 되나요? 뭐 작업 완료 눌러서 뭐 마감 눌러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빠져나오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실무 영상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